서양 여자는 문화를 모릅니다. 결혼은 안 됩니다. 전화기 너머 한국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독일인 디자이너 레아 바그너는 그 말을 듣고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유럽 디자인계에서 인정받던 그녀.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통만 지키는 느린 나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 그게 그녀가 생각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보이지 않았고 남편 얼굴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댔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그리고 서울 외곽 한옥문 앞. 시어머니의 차가운 인사. 환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완전한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레아 바그너입니다. 24살이에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저는 디자이너예요. 건물이나 공공장소를 예쁘게 만드는 일을 해요. 사람들은 제가 잘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냥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제 책상은 늘 스케치와 도면으로 가득했어요. 밤늦게까지 스튜디오 불을 켜놓고 일했죠. 30살 되기 전에 유럽에서 큰 상을 받는 게 제 목표였어요. 친구들은 제게 차갑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감정보다 일이 먼저였거든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 없었어요. 저는 한국을 그냥 빨리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기술은 일본이 더 좋고 패션은 프랑스가 최고고 디자인은 북유럽이 제일 멋있다고 믿었죠. 한국은 그냥 전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효율적이지 않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례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날 함부르크 미술관에서 세계 디자인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죠. 박도윤. 그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건축을 공부하고 있었죠. 세미나에서 통역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 그냥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독일 디자인이 최고라고 열심히 말하고 있었는데 그가 조용히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답을 몰랐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는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의 메일은 달랐어요. 논리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날씨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저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쓴 적이 없었어요. 일과 감정을 섞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윤의 메일은 재미있었어요.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6달 뒤 도윤이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왔어요.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카페에서, 미술관에서, 눈 내리는 거리에서. 어느 겨울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어요. 눈이 펑펑 내렸죠. 도윤이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쉽지 않았어요. 문화가 너무 달랐거든요. 데이트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로 싸웠어요. 제 직설적인 말이 도윤한테 상처를 줬어요. 도윤의 가족 이야기는 제게 부담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쪽 부모님이 모두 반대했어요. 도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대요. 서양 여자는 안 된다고. 문화를 모른다고. 제 부모님도 걱정했어요. 너무 다르다고. 결국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함부르크 시청 작은 방에서요. 하객도 없이 둘이서만요. 웨딩드레스 대신 흰 원피스를 입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화장이 다 지워졌죠.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디자인 일을 계속했고 도윤은 건축회사에 취직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 글자가 겹쳐 보였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거리 표지판도 흐릿했어요. 도윤 얼굴도 선명하게 안 보였어요. 겁이 났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말해줬어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디자이너인데 앞을 못 본다고요? 제 꿈은 어떡하죠? 제가 만들던 세상은요? 도윤이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완전히 기댔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나라, 한국. 이제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앞을 완전히 못 보기 전에 도윤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시작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온통 두려운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면 어떡하죠?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앞이 더 안 보이면요?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만이 저를 진정시켜줬죠. 12시간 뒤,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시력이 더 나빠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림자처럼만 보였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들은 그냥 흐릿한 색깔 덩어리였죠.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공항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아니,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어서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도윤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눈물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저는 평생 혼자 다 해결하며 살았어요. 누구한테 기대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도윤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였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회색 덩어리처럼 보였어요. 자동차 불빛은 번진 점들이었죠.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피곤했고 너무 무서웠어요. 도윤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내일이요. 내일 어머니를 만나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저를 깨웠어요.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연분홍색 한복을 꺼냈어요. 제가 독일에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도윤이 제 한복을 입혀줬어요. 저는 스스로 입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가 뭔지 안 보였어요. 거울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울도 그냥 흐릿한 사각형이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화장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택시가 왔어요. 서울 외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제 손에는 땀이 났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저는 INTJ예요.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계획도 소용없었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택시가 멈췄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어요. 작은 한옥이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안 보였어요. 그냥 낮은 건물 형태만 희미하게 보였죠. 도윤이 문을 두드렸어요. 몇 초가 지났어요. 아주 긴 몇 초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희미한 사람 형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였어요. 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도윤이 가르쳐준 대로요. 한국식 인사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말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웠어요. 정말 차가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세상이 딱 하고 꺼졌어요. 마지막 남은 빛도 사라졌어요. 희미한 형체도 없어졌어요. 색깔도 그림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공포가 온몸을 휩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하던 게 아니었어요. 천천히 시력을 잃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도윤이 저를 안았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끌려가듯 움직였어요. 차에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와 도윤이 저를 데려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병원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요. 처음 만났을 때 차갑게 말했던 그분이 지금은 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기계 소리, 발소리. 누군가 제 팔을 잡고 휠체어에 앉혔어요. 검사실로 갔어요. 차가운 기계가 제 얼굴에 닿았어요. 불빛을 비추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도윤이 대신 대답해줬어요. 밤새 검사가 계속됐어요. MRI라는 큰 기계 안에 들어갔어요. 큰 소리가 났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도윤이 제 발을 계속 만져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덜 무서웠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검사가 다 끝나고 병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최하윤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하지만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줄기세포 수술이요. 성공하면 다시 볼 수 있다고요. 50%. 반반이에요. 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50%는 낮은 확률이에요. 절반은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계산과 달랐어요. 그때 옆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어요. 눈물이 났어요. 볼 수는 없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틀 뒤였어요. 그 이틀 동안 어머니는 계속 병원에 있었어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국이었어요. 미역국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떠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만졌어요.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일하신 손이었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도윤은 서류 작성하러 나갔어요. 어머니와 저 둘만 병실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 보는데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논리나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손을 잡아주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갔어요. 무서웠지만 괜찮았어요. 어머니와 도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마취 주사를 맞았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제발 다시 보고 싶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어요. 도윤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따뜻한 나라를 제대로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수술이 끝났어요. 정신이 아득하게 떠다니다가 다시 몸으로 돌아온 순간 제 눈은 차갑고 두꺼운 붕대에 감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둠 속에서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감정이었어요. 의사들은 최소 일주일간은 절대 붕대를 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간다기보다는 한 땀 한 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앞을 기어가는 듯 했죠.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오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직접 끓인 국을 보온통에 담아왔고 작은 반찬들도 챙겨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저 대신 숟가락을 들어
제 입가에 조심스럽게 갖다 대셨죠.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라, 우리 딸.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떨렸어요. 혹시라도 제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시나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도윤은 밤마다 병원에 남았어요. 접이식 의자에서 등을 기대고 선잠을 청했고 깨어있을 땐 늘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가끔 새벽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다시는 빛을 못 보면? 그럴 때마다 저는 도윤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럼 도윤도 손가락을 천천히 감아 제 손을 덮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붕대를 푸는 날. 병실 문이 열리며 최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수술 전과 똑같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엔 약간의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는 듯 보였어요. 제 심장은 고막을 찢을 듯 뛰었어요. 이제 곧 제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이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또 한 겹. 천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마지막 겹이 벗겨지기 직전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엔 너무 밝았어요. 오랜 어둠 속에 있던 눈이 갑작스러운 빛을 견디지 못해 눈부심이 번쩍였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흐릿한 무엇인가가 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빛이었어요. 빛이 모여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고 윤곽이 잡히고 색이 스며들 듯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옆에서 저를 바라보는 얼굴 하나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늘 걱정이 담겨있던 눈가, 그리고 지금은 눈물로 젖어있는 미소.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보여. 우리 딸, 보여.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감정이 목을 꽉 막아버려서요. 도윤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도 계속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도윤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시력은 완벽하진 않았어요. 0.6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사람을 볼 수 있었고, 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나무 냄새가 났고 바닥에 들어오는 햇빛이 고요하게 집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작은 한옥이었어요. 낡았지만 정이 많고 오래도록 누군가의 삶을 품어온 공간이었어요. 나무 기둥, 작은 창문, 조용히 흔들리는 커튼. 저는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눈을 뜨고 본 첫 집이 어머니 집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평생 저를 위해 일하신 손. 그 손이 저를 살렸어요. 어머니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빛 속에서 어머니의 눈이 더욱 깊고 따뜻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되찾은 건 시력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벽, 편견, 오만함. 그 모든 것도 한국에서 무너졌어요. 저는 한국을 효율 떨어지는 나라, 느린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였어요. 사람을 소중히 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를 받아준 가족의 나라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로 파란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정원에는 분홍색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 살 땐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도윤 얼굴을 천천히 그리고 선명하게 바라봤어요. 그 얼굴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넓고 훨씬 따뜻하다는 것을요. 세상은 직선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곡선도 있었고 논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감정도 있었고 계획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랑도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완전한 어둠을 거쳐야 비로소 진짜 빛이 보인다는 것도요. 한국에 와서 시력을 되찾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 진짜 마음, 진짜 삶, 그리고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새로운 눈.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걸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